안녕하세요. 비욘드 챕터입니다. 오늘 5번째 에피소드 게스트로 가구 브랜드 지베노어의 창업자이신 황교영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황교영 디렉터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 및 석사를 공부하셨고 프랑크푸르트, UAS 및 함부르크 하펜시티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및 연구원을 하셨습니다. 독일 지속가능 건축협회 등록 전문가이시고 비욘드 챕터에서 건축가와 함께 도시 산책하기의 2번째 에피소드인 함부르크 편을 강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소개를 해주셔서, 네, 제가 뭐 따로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저는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사랑 석사를 마치고, 중간에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다가, 현재는 지베노어라는 가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교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 아마 지베노어가 요즘 되게 잘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요즘에 팝업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한 지가 5년 차가 됐는데요. 네. 이제 지금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네, 여기 지베노가 결국 이야기의 종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조영님한테 처음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건축학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거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사실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축이란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2학년 갈 때 문이과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되게 엄마랑 많이 싸웠어요. 이제 아. 엄마는 무조건 이과를 가라, 이렇게 하시는 편이었고, 뭐 어머니 생각에는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뭐 약간 공과적 전문 지식을 가지는 게 밥 벌어먹기에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저의 입장은 이제 저는 이과를 갈 필요가 없는데 이 영화 감독 꿈꾸기 전에도 뚜렷한 이제 꿈들이 뭐 작가, 만화가, 언론인 뭐 이런 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과학도 좋아하기는 했지만 뭐 이공계열 직업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 되게 치열하게 엄마랑 이제 한 달여간을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싸우다가 결국 제가 졌어요. 져서 이제 야 그래 알겠어, 이과 갈게 하고 이제 이과를 진학했는데 어떤 직업을 내가 가질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눈물을 닦으면서 인터넷에 이과 직업 뭐 이런 식으로 쳐서 찾아보다가 이제 막 이렇게 울면서 보다가 건축가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가를 하려면 건축학과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배우는 게 이제 공학뿐만이 아니라 뭐 디자인, 뭐 역사, 인문학, 사회학 이런 걸 다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눈물 싹 닦고 그럼 나는 건축학과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다른 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안 했고 건축학과에 지원을 해서 건축학과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머니께서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또 건축계에 계시잖아요. 관련 그렇죠. 사업을 좀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어머니는 제가 이과를 가서 좀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행복하고 이제 이과를 갔으니 너가 할 거는 알아서 정해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저는 건축학과 간 거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과에서 그러면은 받으신 교육이 있잖아요. 네, 성균관대학교에서 배우셨는데 이게 추후 활동에 미친 영향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아마 교수님도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건축학과에서 어떤 전문적 지식도 있지만, 건축학과에서 배우는 거는 좀 어떤 미션을 좀 해결해가는 과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적 사고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몸에 체화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건축적 사고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건물을 짓는 그런 기술적인 거를 넘어서 좀 공간이나 형태, 뭐 기능, 뭐 사회적 맥락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5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세상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생겼어요.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맞아요.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일단은 다방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개념이나 그런 거에서 시작해서 솔루션을 내는 방식, 그 다음에 주로 유형의 것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되게 익숙해진 것 같고요. 사실 건축학과에서 답을 주는 수업이 많이 없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그렇지 맞아요. 않나요? 맞아요. 네. 자기가 주장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쵸. 그래서 특히 메인 수업인 그 설계 스튜디오에서는 저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미션을 받고 해결해 가는 걸 옆에서 교수님들이 크리틱을 해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주어진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개념을 종합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만들고, 그리고 아무리 괴로워도 끝은 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거. 그게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분명하게 도움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자기가 한 작품 자체를 그냥 그 작품 자체로서 되게 냉철하게 볼 수 있다는 점? 그게 아마 사업하실 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리 내 자식이 다 예뻐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쵸. 이거를 보고 되게 냉정하게 평가해야지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음, 이게 평가를 받는 거의 연속이잖아요. 맞아요. 매주 교수님들한테 평가받고, 맞아요. 그 매 학기 나눠서 평가받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게 좋고 제일 멋있어 보여도 음, 비교하면은 아닐 수 있고, 뭐 아닌 면들도 있고, 이거를 계속 그냥 객관적으로, 어, 좀 까이기도 하고, 네. 비판도 받고 하면서, 뭐 그런 거에 좀 덤덤해지고, 좀 단단해지고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네, 제가 이력을 보았을 때 되게 학교 생활을 알차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교환학생도 2번 다녀오시고, 2번 다 독일로 다녀오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더 활동을 이어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혹시 처음에 뭐 독일로 교환학생을 가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게, 있습니다. 있어요. 음, 있는데, 제가, 이게 대학교 1학년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혼자 5주간 유럽 여행을 간 음,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낭여행으로 간 거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여행의 컨셉이 한 도시에 한 5일에서 7일 정도 머물러 보자 이거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계획 짜는 걸 좀 싫어하고 네. 그렇기도 하고, 한 곳에 좀 오래 있어야 좀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제가 한 5일에서 7일 정도씩 메인 도시들에 머물면서 혼자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 갔던 도시가 베를린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웃을 하는 일정이었는데, 그 전에 베를린이 수도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베를린에 머물렀는데, 그때 제가 되게 좋은 도시를 많이 갔는데 완전히 뭔가 사랑에 빠진 도시가 베를린이었고, 그래서 나는 언젠가 해외에서 공부를 한다면 독일에서 해야겠다. 더 확실하게는 베를린에서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1학년 때. 근데 이제 저는 5년제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이 중에서는 3학년 과정이 가장 좀 힘들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뭐 오피스 네. 프로젝트를 하고, 뭐 갑자기 이제 툴을 많이 써야 된다던가 했는데, 제가 사실 좀 뺀질되는 네. 편이어서 이 3학년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3학년을 빠져나갈 방법이 네. 있을까? 이거를 막 생각을 하다가, 교환학생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학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랑 학교 자체에서 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축학과 프로그램에서는 3학년 때 교환학생을 안 보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가장 좀 핵심적인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좀 맞아요. 인텐시브 네. 하다 보니까 안 보내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그러면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학교에서 보내주는 걸로 한번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그 학교에서 체결돼 있는 그 해외 학교들 중에서 그
찾아봤어요. 네. 저는 이제 막연히 유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학교랑 체결이 돼 있으면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학교를 추려보니까 독일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중에서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 있는 이제 응용과학대학이 나왔는데 거길로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억셉트가 돼서 이제 가게 됐는데 물론 이제 제가 가기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편지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편지가 와서 그 프랑크푸르트 네. 학교에서 편지가 왔는데 원래는 제가 그 영어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지원을 했던 건데 이제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실 건축학과는 영어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독일어를 배워올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라는 이제 편지인 거예요. 그걸 몇 달 전에 한 두세 달 전? 네. 이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이 가지 않거나 아니면 독일어를 배워서 뭐 어떻게든 가거나였는데 네. 제가 그때 그냥 학교에서 기초독어 한번 듣고 이럴 때였는데 그래서 그 두세 달 남은 기간 동안 독일어 인텐시브 코스를 뭐 저런 논현동 같은 데서 네. 이제 그 수강을 하면서 매일매일 나가서 독일어를 공부를 했는데 갔는데 역부족이었죠. 뭐 네, 대학 그죠. 수업을 들을 정도는 그럼요. 네. 아니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학사 때 프랑크푸르트에 1년 좀 넘게 있게 됐고요. 거기서는 교수님들 중에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제가 찾아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영어로 좀 설계 스튜디오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말 필요 없는 드로잉 수업 같은 거 듣고 이제 여러 뭐 그런 방법으로 해서 1년 정도 수업을 거기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독일을 가서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머물게 됐고 그 다음에는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를 했는데 그 건축학과 석사인데 친환경 연구실에 소속이 돼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교수님한테 또 배우기 담당 교수님이 그 독일 교수님이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석사 때 교환학생 겸 학생 연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함부르크에 갔다 오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석사는 교환학생을 사실 잘 가거나 하지는 않나요. 네. 특별한 경우가 맞아요. 아니면.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논문 연구 등을 이유로 신청을 해서 이거 갔다 오게 됐고 그런데 여기서 들었던 그 수업들이 수업이랑 배운 게 정말 좋았고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 일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이 함부르크를 갔을 때 또 극 초반, 단계에 한국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제가 소매치기를 당해서 네. 거기서 땡전 한 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설계사무소에서도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계기가 네. 됐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원래 공부를 마치고 일을 하려고 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석사 교환학생도 하면서 학생연구원도 하면서 설계사무소에서 일까지 하는 그런 일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서도 바쁘게 보내셨군요.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전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도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네, 저도 유럽 여행을 많이 갔는데, 제가 사랑에 빠진 곳은 런던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런던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다시 런던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정말 사람마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어떻게 독일에 특히 베를린이 어떤 점에서 더 뭐라고 하죠? 더 관심이 가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그 여행을 했을 때 런던도 갔고 파리도 갔고 네. 뭐 다른 도시 코펜하겐도 갔다가 이제 베를린을 마지막으로 간 거였는데요. 베를린에 갔을 때 제가 맨 처음으로 좀 충격받았던 거는 그 도시의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게 한국에서는 다 밑으로 숨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도시에서 보이지 않게 숨길까가 이제 그런 쟁점인데 여기 베를린에서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는 그런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밖에 드러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떤 도시의 조형물과 같은 형태로 풀어내는 방법들, 이렇게 뭐 색깔을 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형미가 있게 그런 파이프 같은 거를 구성을 해놓는다든지 하는 게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있었던 좀 개인적인 경험이 좀 도시에 대한 사랑을 좀 키웠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독일에 갔을 때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 네. 너무 그 오래되었는데 여행하셨을 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행했을 때 여행했을 때 네, 기억인데 다 같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네, 순간으로. 맞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순간으로 가서 네.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혼자 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인민박에 같이 묵다가 그분은 베를린에 직업을 구하러 오셨던 거고 한인민박에 머무는 동안 그분은 이제 직업이 구해지고 그다음에 그 같이 이렇게 집도 구하셔가지고 나가게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베를린에 있으면은 한번 만나서 뭐 밥을 한번 먹자 해서 알겠다고 했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베를린 예술대학에 네. 있는 교수님이랑 같이 플랫을 쉐어하게 된 거예요. 이제 유럽이 대부분 그렇지만 독일도 혼자 살기보다는 여러 명이 아파트를 쉐어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심지어 교수님조차도. 교수님이 이분이랑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 교수님이 알고 보니까 그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뮤지컬 그 교수님이셨어요. 그랬는데 그 해가 독일의 그 바그너 출생 몇 주년 네. 해서 되게 실험적인 그런 공연들과 실험적인 무대들과 이런 게 되게 많을 때였던 거예요. 제가 네. 이제 알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저랑 알게 된 분이 이날 어느 날 이 베를린 자유예술대학교에서 이 바그너 창작 뮤지컬 그 시연을 하는데 프리뷰를 하는데 너 와서 한번 볼래?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독일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실 이런 거를 거절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밤중에 그 베를린 자유대학에 있는 그 바그너 창작 뮤지컬 그 네. 프리뷰를 한 뭐 10명 정도만 가게 되는 그거를 이제 가서 봤는데 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문화의 다양성과 이 바그너 창작 뮤지컬인데 한국어도 나오고요. 아, 네, 갑자기 뭐 악마가 나와서 관객들 귀에 속삭이기도 하고요. 네.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로봇도 나오고요. 네. 이런 전이 예술이었군요. 완전히 천사도 나오고 이러면서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어떤 이 복합성과 거기서 느껴졌던 어떤 자유, 짜릿함 이런 게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그다음에 뭐 제가 갔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분단의 역사에 대한 그런 장소들이라든지 도시 전체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저한테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이런 복합적인 게 굉장히 많이 복합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이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마음에 들었고 마냥 밝지만은 않은 모습도 마음에 맞아요. 들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베를린이 그 당시에 지금 엄청 힙해지기 전에 그 베를린이어서 물론 그 당시에도 당연히 힙했지만 그래서 좀 더 거칠고 좀 더 자유롭고 맞아요. 네, 그랬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베를린이랑 이제 프랑크푸르트랑 함부르크랑 다 비교를 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어떻게 각 도시마다의 그런 뭐 특징이나 아니면은 좀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교영님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 이미지? 네, 이미지 이런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우선 프랑크푸르트부터 얘기를 하면요. 이게 제가 프랑크푸르트 있었던 것은 사실 조금 된 얘기여서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굉장히 유럽 금융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글로벌 기업의 유럽 헤드쿼터도 그죠. 프랑크푸르트에 되게 많고 한국 기업도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인종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일을 위해 온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가 특징이고 그래서 그런 네, 터키시. 네. 터키시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되게 원래는 이제
케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독일 하면 그 얘기가 나오네요. 네. 갑자기 왜 케밥이냐 하시겠지만 독일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중 하나가 케밥입니다. 케밥이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터키에서 온 이주자분들이 굉장히 독일에 많아서 어떤 그런 길거리 케밥이라든지 이런 게 그죠. 되게 발달해 있는데 제일 맛있는 곳은 베를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프랑크푸르트도 되게 맛있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는 제 처음 도시이기도 했는데 되게 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었고 그리고 좀 남부 쪽 독일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함부르크 북부 쪽 도시 가고 나서 이 차이점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는 그냥 그게 독일인 아, 네. 걸로 그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마시는 맥주도 다르고요. 그죠. 어떤 향유하는 문화도 좀 다르고 음식도 되게 네. 달라서 이런 게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프랑크푸르트는 좀 그런 느낌. 그죠. 보통 남부로 갈수록 뭔가 더 거칠고 더 산업이 더 공업 쪽이 발달돼 있고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맥주도 큰 거 마시고. 네, 그리고 되게 이렇게 네. 띡하다고 해야 되나? 네. 뭐라 하죠? 진한 네. 엄청 진한 거. 먹으면 밥 한 공기 먹은 것 같은 거 그런 게 많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좀 맥주가 라이트해지고 좀 네. 맑아지고 이런 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맥주를 디스하는 이런 네. 광경이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로 갔을 때는 되게 놀랐던 게 여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남부 그죠. 쪽 독일하고. 그리고 인사말도 달라요. 인사말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 사투리가 있듯이 네. 함부르크는 이제 만났을 때 인사말도 저기 그 프랑크푸르트랑 다르고, 그리고 좀 건축물 양식도 좀 네. 되게 da르고 일단은 도시를 지탱하는 산업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 함부르크는 제가 얼마 전에 강연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무역과 이런 상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도시이다 보니까 큰 항구 도시죠. 큰 항구 도시예요. 네. 그 독일에서 함부르크가 베를린보다 두 번째로 큰데 베를린이 제일 크고 네. 함부르크가 두 번째로 맞아요. 큰데 이 대도시 중에 거대한 항구를 가진 거는 함부르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고요. 부유한데 항구를 가지고 있다는 그 특징에서 오는 또 특유의 거친 느낌과 그다음에 이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세워진 도시 인프라가 좀 혼재가 돼 있어서 이것도 되게 저한테 매력적인 도시로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함부르크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따뜻한 느낌은 없는데 좀 멋있으면서 차가우면서 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독일어 느낌이라고 하면은 좀 비슷할까요? 약간 비슷해요. 네, 그죠? 네, 약간 비슷해요. 그 코펜하겐하고도 가까워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독일 사람들이 옷을 진짜 못 입거든요. 네. 맞아요. 뭔지 알아요. 네, 그냥 굉장히 실용적인 옷만 입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비도 오고 막 하니까 무조건 그 후드 달린 그 경량 자켓에 밑에는 그 첼시 부츠 같은 거 다 그런 차림인데 이제 함부르크는 가면은 약간 북유럽처럼 양말도 예쁜 거 신고 이렇게 그루밍도 잘 하고 다들 뭐 이런 또 약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함부르크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대학원이죠. 대학원에서 이제 친환경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함부르크에서 친환경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일을 계속 하셨는데 여기서의 그런 친환경이 되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뭐가 되게 중요한 이슈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한국에서는 친환경이라고 주로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정확히 배운 거는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 이제 편의상 친환경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는 하죠. 네. 그래서 이 친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저도 좀 독일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독일에서는 지속 가능성, 뭐 친환경 이거를 빼놓고서는 일상이 좀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이게 되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생활 속에 되게 사소하게 들어가 있는데 독일인들의 취미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분리수거라는 말이 항상 항상 나오거든요. 이제 독일인들은 분리수거에 엄청 집착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네. 그리고 그거를 약간 즐기는 게 있어요. 밈이잖아요. 네, 그죠? 느낌이잖아요. 유럽 쪽이나 뭐 네. 이런 쪽에서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떤 광경을 봤냐면 독일은 갈색병, 투명병, 초록색병을 다 따로 해서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런 주택가마다 이렇게 큰 통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구멍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당연히 그럼 이걸 지켜야 되니까 뭐 갈색병 다 나눠서 넣는데 이게 가끔씩 수거를 해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살던 곳에서만 그런지 이거는 팩트 체크가 안 네. 되긴 했는데 제가 그 차가 와서 그 통이 열리고 가져가는 걸 봤는데 네. 구멍이 3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여니까 통이 하나인 거예요. 네. 그냥 이 말은 그냥 분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저의 합리적 의심이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너무 재밌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종이에 기름이나 불순물이 얼마나 묻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분리수거가 되고 안 되고를 독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피자를 먹은 피자 박스가 얼만큼 기름이 묻어 있으면은 분리수거가 안 되는가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냥 생활 속에 이런 게 되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내 부의 상태와 크게 상관없이 모두가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사고 팔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당근 마켓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요새는 더 그게 많이 일상에서 볼 수 네. 있는데 독일은 우선 자기 집에 가구나 이런 거를 거의 다 이 중고 거래로 많이 장만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꼭 싸서라기보다는 조금 뭐 유니크한 걸 찾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이거가 이런 자원들이 순환한다는 자체에 대한 의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뭐 가구, 뭐 네. 어떤 집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소비가 되는 게 되게 생활에 다들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은 이게 지속 가능성의 저는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게 이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독일 사람들의 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근검 절약하고 네, 이런 것들이 맞아요. 되게 많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놀림 받기도 하죠. 밖에서.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전문가 과정인가요? DGMB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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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강연에서 들었을 때 학교 자체가 그런 친환경에 대한 연구실이라는 그런 실험실이죠. 네, 실험실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더 많은 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함부르크에서 공부했던 대학교가 하펜시티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HCU라는 학교인데요. 여기가 하펜시티라고 함부르크 내에 도시 재개발 단지예요. 좀 네. 물가에 있는 도시 재개발 단지인데 유럽 내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고요. 전체가 지속 가능성 가치에 맞게 이제 재개발이 된 곳이고 그 안에 있는 하펜시티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대학교 자체가 도시랑 건축에 특화되어 있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뭐 도시도 도시공학, 도시사회학 뭐 이런 식으로 인문과 그 공학이 네. 같이 이렇게 다른 과로 되어 있고 건축도 친환경 건축 파트가 따로 있어서 그거를 전공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게 그 전문성이 있는 학교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제가 되게 좋았던 점은 어떤 특정 수업은 들으면서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게 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친환경적인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학사, 석사 수업에서 제시를 학생들이 하고 거기서 이제 좋다고 평가가 된 것들은 실제로 핫펜시티에 설치가 되기도 하고 뭐 적용이 돼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한번 학생들이 그거를 어떤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네. 이래서 제가 그때 강연 때 이 핫펜시티와 핫펜시티 대학 자체가 좀 물 위에 거대한 실험실 같은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랬던 경험이 저한테는 좀 신선한 네.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 대학교에서 배우고 할 때는 사실 이게 되게 이론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저희가 실용 학문을 하고 있어도 맞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랑 이제 실전에서 하는 거는 조금 갭 차이가 있죠. 갭이 있다는 네. 느낌이었는데 이 핫펜시티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되게 정말 내 생활과 이 도시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해서 제가 이곳에서 공부를 할 때 되게 그런 점이 좋았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신선했던 게,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의 그런 것들은 계속 영원히 아이디어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실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친환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면에 계속 연구한다는 게 정말로 신선했고, 네, 이게 이래서 선진국이고 이래서 독일이고 이래서 내수 경제가 탄탄한 그런 네, 그런 국가구나라는 걸 네, 느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러면 이제 함부르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함부르크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연구원으로서 일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한국에 돌아오게 되셨어요. 네, 그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전에 DGMB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이것도 네. 네, 좀 아주 짧게나 이거를 제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제 소개나 이런 거에 DGMB 뭐 등록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DGMB라는 거는 그 친환경 지속 가능성 인증 단체예요. 근데 이제 이 단체가 제일 유명한 거는 미국의 리드가 있어요. 네. LEED가 있고, 뭐 영국의 브리암도 있고요. 그리고 독일 DGMB 이렇게가 좀 큰 인증 단체인데, 이 인증은 건축물에도 할 수 있고요. 네. 건축물에 주로 주는 그런 친환경 인증 제도이고, 뭐 이거를 받게 되면은 나라마다 좀 다른데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선진국에는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인센티브 같은 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밀도를 좀 완화해 준다든지 뭐 허가를 빨리 내준다든지 이런 게 지원받는 게 있고 그래서 더 유명한 건 리드인데 리드와 DGMB의 차이라고 한다면 리드는 이 평가 항목이 주로 환경적 측면에 맞춰져 있어요. 이제 이 건물 자체가 환경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가인데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가에 초점이 맞죠? 네. 그쵸. 그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평가하기가 더 강력하고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DGMB는 크게 6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환경적인 것도 있고 뭐 경제적, 사회 문화적, 그다음에 기술적, 그다음에 이런 프로세스 품질, 입지가 또 품질이 어떻게 되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전 생애 주기 평가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이 건물이 지어져서 딱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어질 때부터 부서질 때까지 운영 체계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을 다 이제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이제 이거 LCA가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평가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단순 평가가 아니라 이제 실제 가치랑 뭐 비용, 운영 효율 이런 거를 다 평가를 하고 독일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북유럽 국가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주로 유럽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등록 전문가 과정을 한 이유는 이제 제 대학원 과정에서도 이 생애주기 평가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했었고, 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친환경 쪽으로 그 직장을 가지려고 했어서 이때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DGMB 전문가 과정을 이제 이수를 하고 네. 자격증을 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격증 시험을 봐서 하는 건가요? 네, 네, 시험을 아, 봐서 하는 거고요. 네. 이게 그때 한국에 있을 때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네. 이제 해서 온라인으로 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군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독일에서의 이제 음. 직장 생활을 꿈꾸고 계셨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된 그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실 독일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네. 했었어요. 그 대학원 다닐 때도 독일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싶었던 직업은 조금 더 그 지속 가능성이 네. 메인이 되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스튜디오라든지, 그러니까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코어가 서스테이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좀 설계 사무소인데 지속 가능성을 되게 메인으로 하는 사무소라든지 이런 곳들이 독일에는 되게 많거든요. 네. 이제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그 기술적인 게 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 자체가 그 기업의 코어가 되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봐야겠다. 도시 쪽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지원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코로나가 네. 이제 발생을 했어요. 맞아요. 팬데믹이 발생을 그죠, 해서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돌아오게 됐고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교육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계셨을 때도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뭔가 맞아요. 네, 유럽의 삶이 뭐라고 하죠?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오셔서 네, 창업하신 것까지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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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사실 학교에서 학사 졸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팀도 하시고 그다음에 축제 기획도 하셨어요. 이런 것도 잠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도 저라는 사람을 좀 설명하려면 좀 꼭 네.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제 저는 원래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네. 그렇고. 그래서 제가 도시를 좀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도시는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제가 이거는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직 저는 이제 4학년이었고 그때 하나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 독일에서는 어떤 네. 노는 문화가 되게 다양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접해보지 않은 노는 문화가 굉장히 뭐 집에서도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고 내가 밖에 나가서도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독일에서 여기서 지금 클럽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래요?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뭐 클럽에 가거나 밤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게 이거는 뭔가 내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좀 되게 화려하고 좀 예뻐야 되거나 아니면 되게 춤을 잘 춰야 되거나 뭐 이래야만 클럽에 가서 놀 수 있다는 생각이 한국에서 있었는데 독일에 갔더니 이제 교환학생을 가면 사실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런 데도 막 한두 번 가보고 하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냥 직장 마치고 온 것 같은 직장인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게 춤을 추는 맞아요. 건지 그냥 운동화 신고 에코백 메고 네. 뭐 친구들끼리 춤춘다든지 남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쓰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자유로운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뭐, 교수님께서도 이제 런던이나 이런 네. 데서 가보시면 맞아요. 아시겠지만 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남들 신경 안 쓰고 되게 자기가 놀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젊은이들만 갈 것 같은 그런 되게 힙한 그런 카페나 레스토랑 아니면 뭐 이런 술집도 가면은 꼭 이렇게 노부부가 오셔가지고 같이 맞아요. 마시고 즐기고 하는데
그게 되게 이질감이 없는 음. 그런 분위기 자체가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섞여서 그냥 자기가 즐거운 걸 하는 이런 장면들이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는데 한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제 성균관대학교 그 자연과학 캠퍼스가 수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놀 게 진짜 없는 거예요. 놀 게 진짜 없어서 제가 이제 이태원을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태원 가서 많이 놀다가 이제 학교에 돌아오면서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이제 갔다가 버스 타고 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이제 그나마 조금 재미를 찾으려고 이태원에 갔다가 내가 오는데 수원에서 좀 재밌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재밌는 씬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이제 멤버였는데 그냥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지역 축제나 어떤 행사 같은 거에 참여를 하다가 여기 그 수원에 저기 서울대 농생대 캠퍼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그 농생대 캠퍼스인데 아마 70년대인가 80년대부터 문이 닫혀서 그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 그 출입이 금지가 된 그 농생대 캠퍼스가 있었는데 여기를 경기문화재단에서 빌려서 거기를 경기 상상 캠퍼스라는 그런 인큐베이팅 그 센터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 팀이 발탁이 돼서 그쪽에 입주를 해서 이제 문화 활동을 좀 지원을 받으면서 제가 학교를 건축학과 4, 5학년을 하면서 이 문화 기획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야생의 숲처럼 그 조성이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약간 유럽의 공원 같기도 하더라고요. 좀 나무가 다 몇십 년, 몇백 년 된 그런 느낌이고 이제 한국 공원은 좀 잘 정돈된 느낌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캠퍼스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러프하게 되어 있는 모습도 되게 좋았고 어쨌든 거기에 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시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수원화성 문화재의 야외 쪽 프로그램을 총괄을 맡고 기획이랑 운영까지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도 했었고, 근데 제가 이거를 그 학교를 다니면서 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건축이라는 학문 자체는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건축 그 설계 스튜디오를 생각을 해보면 좀 문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 수집을 하고 뭐 기획을 하고 이거를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뭐 도면 그다음에 뭐 3D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문화 기획을 하면서도 느꼈던 게 제가 항상 이 건축에 있어서도 앞쪽의 단계에 좀 훨씬 관심이 많다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기획의 단계. 기획의 단계. 네, 문제 정의하고, 정보 수집하고, 기획하고, 그다음 솔루션 내는. 이것까지가 제가 너무 재밌게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근데 문화 기획도 되게 그게 결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는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그 뒤에 운영 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도시 문화 기획을 하면서 이거를 많이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또 이거를 건축물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그 이벤트, 행사라는 전시, 이벤트, 전시, 행사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서 좀 제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획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비욘드 챕터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세미나들을 기획하고 있어서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하나 좀 궁금한 게 기획한 게 사실 기획한 만큼 성행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었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나요? 네,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거죠. 네, 개인적으로. 이게 당연히 어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상관없이 기획을 하고 행사를 기획을 하면 우리 생각보다 잘 안 될 때가 무조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흥하고 안 흥하고를 떠나서 이 준비 과정에서도 너무 생각보다 달라지는 것이 있고 외부적 요인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음, 그러니까 수가 없죠. 바꿀 맞아요. 수가 네, 없어요. 맞아요. 이거를 네.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에 그냥 집중을 해서 음, 일단은 하고 네.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안 나왔으면은 그냥 음, 피드백을 잘 해야 해요. 이제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랬던 건가를 파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놓쳤던 부분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놓쳤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잘 안 된 건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사실 좀 어렵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렵죠. 왜냐면 그게 문제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 피드백을 하고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좋은 피드백을 들은 것 같네요. 음. 네, 저도 네, 그렇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챗 GPT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좀 물어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이런 어,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창업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구 브랜드를 만드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집에노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구 건축가로서 데뷔를 하셨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네, 브랜드 만들게 되신 이유나 아니면 계기 이런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독일에서 돌아오고 나서 음, 좀 고민을 하던 시기가 방황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지배너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때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친환경 지식과 건축적 지식과 뭐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취업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독일에서 구해서 독일에서 직장을 구해서 일하고 싶었던 이유도 거기서 계속 일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사업에 대한 생각이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 지속 가능성을 배워와서 네, 한국에서 잘 팔리는 지속 가능성을 만들자. 이게 제 그 단기 목표였어요. 중단기 목표였는데 네, 근데 이제 한국에 더 일찍 오게 된 거죠. 일찍 와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그냥 좀 몇 년 일찍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지금 그냥 시작을 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들과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잘 팔리는 지속 가능성 이거를 한번 실현을 해보자. 잘 팔리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한국에서도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도가 계속 있어 왔어요. 네, 제가 이제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보게 되었는데 항상 어떤 한국의 현실에 부딪혀서 좀 잘 사업화가 안 되거나 이론에만 머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직관적으로 풀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네, 이 안에 그냥 지속 가능한 가치를 내가 넣어서 만들어서 팔고 이걸 많은 사람이 사게 된다면 이 또한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 잘 팔리는 지속 네. 가능성에 이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구라는 거를 아이템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나 뭐 이런 거를 선택할 때도 모든 게 다 지속 가능성한 그 가치 안에서 움직이자. 이거를 코어로 잡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거를 추구하는 브랜드의 음, 철학이 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품에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네, 하자면요. 제가 이제 가구 건축가로 네, 데뷔를 했잖아요. 네, 데뷔를 하셨어요. 데뷔했잖아요. 이제 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가구 아, 건축가. 네, 좋아요, 네, 이게 좀 아까 건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건축이 그냥 건물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네, 공간이랑 맥락이랑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서 결과를 네, 만들어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제 공간이랑 구조적 맥락까지 고려를 해서 가구를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가구를 통해서 그 공간에 좀 이야기를 좀 입히면 좋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런 스토리 만드는 걸 좋아하다 음,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맥락, 컨텍스트를 담은 디자인을 하고 네, 싶었고 이게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기에 예쁜 가구를 넘어서 이게 놓인 공간에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의 삶의 장면을 좀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가구도 건축의 연장선으로 보는 저의 시각도 있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이걸 쓰는 만약에 이게 혼자 쓰는 가구가 아니라 여러 명이 쓰는 거라면 그 사이의 관계, 뭐 동선, 사용성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한마디로 캐치프레이즈가 집에 있는 시간, 집에 누워예요. 여기서 이제 집에 누워가 사실 이게 그 텍스트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시는데 독일어거든요. 네. 독일어로 이제 쓰면은 7UHR인데 이게 이제 집엔 우어로 그 7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오전 7시가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는 시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오후 7시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 야근을 하지 않는다면 네. 이제 7시쯤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러면 아침 7시 이제 집에 돌아오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채우는 유형과 무형의 것들을 고민한다라는 게 저희의 그 좀 철학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고민하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내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풀어낸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그 지속 가능성은 오래 쓰는 것. 오래 쓸 수 있는 게 가장 지속 가능한 것이다라고 그 정했고, 네. 이 오래 쓴다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소재도 오래 쓸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유행을 타는 디자인이 아니라 타임리스한 디자인일 때 오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성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오래 쓸 수 있고, 사용성이 좋다는 거는 내가 이거를 이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저 용도로도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족 구성원이 바뀌었을 때도 쓸 수 있다거나 이런 거를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디자인이 이 원칙대로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범위를 넓히면 좀 유통이나 포장 이런 거에서도 저희 회사의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실천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 가구 브랜드를 운영을 하다 보면 박람회나 그다음에 뭐 행사나 이런 걸 할 때가 꽤 있어요. 아무래도 네. 오프라인으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뭐 박람회를 나갈 때 대부분의 것들을 다시 쓸 수 있는 형태로 다 집기를 구성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행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행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발생하는 산소 발자국이나 쓰레기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작년부터 좀 작지만 환경단체 기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내는 방식을 아직도 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가치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독일에서의 그런 삶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가구를 되게 오래 씀으로써 아니면 이거를 교환함으로써 그 가구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제 가구 자체가 요즘 되게 이케아 같은 그런 되게 인스턴트 같은 가구들이 많은 이 요즘에 되게 오래 쓸 수 있는 가구의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이 팔려면 네. 빨리 고장나서 맞아요. 맞아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진짜 100년도 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데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그런 거니까 좀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구들을 볼 수 있는 쇼룸이 지금 따로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작년까지 쇼룸을 운영하다가 네. 지금은 잠시 쉬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좀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은 좀 팝업이랑 네. 그다음에 행사나 이런 걸로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이나 네.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오프라인 행사나 이런 걸로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몇몇 편집샵들에도 지금 입점이 되어 있어서 뭐 거기서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창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그 전에 브랜드에 대해서 더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제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많이 꿈꾸고 계세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현실에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진짜 네. 아시죠? 네. 그리고 특히 제가 네. 교영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새벽에 창고에 가셔서 물류하시고 그다음에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가셔서 또 팝업 하시고 또 어디 가시고 맞아요. 미팅 하시고 그러시던데. 네, 이게 사실상 그 3D 업종이고요. 맞아요. 맞아요. 3D 업종이고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네. 실제로 체력이 진짜로 사업을 하려면 체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좀 창업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일들을 궁금하신 건지 아니면 네. 뭐 어떤 게 좀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이제 브랜드를 창업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을 혼자서 이거를 다 매니지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리고 싶은 그런 뜻에서 질문했었어요. 네. 이게 제가 디렉터로 있고, 저희 이제 디자이너가 있고, 마케팅 하시는 분이 있고, 네. 물류가 있고, 이래요. 가구는 특히 그런 물류랑, 배송,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좀 이걸 알았으면 가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 네.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디렉터로서 하는 그 일들은, 이제 우선은 제품 디자인 쪽에 관여를 하고요. 어떤 제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거는 제가 마케팅 그 파트랑 같이 의논을 합니다. 지금 트렌드도 파악을 하고 집이 얼마나 집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구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회의를 해서 그걸 이제 디자인 팀이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생산을 하는 거를 단가 조율도 제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가가 정해져야 소비자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맞아요. 단가 조율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출장을 자주 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생산을 체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서 진짜 작은 것까지 다 그 수정을 봅니다. 다 수정을 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B2B도 네. 가구를 하니까 B2B도 하는데 그 비즈니스 영업도 제가 하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또 매장이 있을 때는 매장 관리도 제가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SNS도 마케팅 팀이 하지만 큰 그 방향이랑 이거는 또 제가 제시를 많이 해야 맞아요. 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홍보나 뭐 CS, 그러니까 제 손을 안 거치는 게 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 스토리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창고 가서 그 컨테이너 들어오면은 그것도 이제 관리도 하고, 네. 뭐 가끔 출고도 하고, 제가 초창기에는 몇몇 집은 배송도 갔어요. 배송도 가고, 맞아요. 배송도 가고, 놀라시죠? 이제 네. 배송 가면 놀라시는데,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팝업 기획. 이제 그 기획도. 오프라인 기획이 제 또 강점이잖아요. 맞아요. 팝업 기획도 하고, 또 팝업,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영업도 하고, 그리고 뭐 촬영 가면은 촬영 네. 전체적인 컨셉 맞아요. 제가 제시하고, 네. 뭐 패키지 디자인하고, 네. 뭐 매장 청소하고, 뭐 이런 거 다 맞아요. 하는 거죠. 네. 캘린더 보면 일이 한 4-5개가 이렇게 쭉 겹쳐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그렇죠, 거의 그렇죠. 매일 일어나는 네, 그런 것 쓰지도 같아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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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정말로 재밌잖아요. 하는 거에. 정말 힘든데도 도파민이 매일매일 그렇게 생기는 그런 맞아요. 일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는데 또 어떨 때는 정말로 힘들고 다 정말 등지고 싶다 하다가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점들을 분명히 다 유의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알면 시작하지 않았다가 맞아요. 다들 이제 똑같은 생각이시고, 제가 주변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하세요. 맞아요. 다 열정이 있으시고, 자기가 하는 거 너무 네, 좋아하시고, 눈이 다들 네, 초롱초롱 하시고, 이런 게 있어서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라. 맞아요. 하셔라. 해야만 이게 어떤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생각만 하면 사실, 알 수 없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해보면은 또 잠을 줄이고 하면은 다 해결이 되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중요해요. 네. 네, 어쨌든 몸을 갈아 넣으면 네. 해결이 되긴 하고, 그러면서 저희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네. 스토리도 올리고 다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뭐 맞습니다. 가끔 네. 쉬기도 하고, 뭐 잠 좀 줄이면 네. 다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질문은 사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이라는 거는 그리고 브랜드라는 거는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밑에 저의 뜻에 따라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런 분들에게 끊임없이 저희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계속 비전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의지를 계속 이렇게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거에 대한 혹시 고민은 하셨나요? 이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네. 예전에 프로젝트 팀을 할 때는 셋이 친구로서 같이 음, 하니까 그냥 공동으로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브랜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비전 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맞아요.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크기는 해요. 어떤 뭐, 많은 부담이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결정을 해서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반응이 좋지 않을 때, 네. 아니면은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해서 이런 쪽으로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올 때, 음, 이런 거에 요속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럴 때마다 내 결정이 잘못됐던 건가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비전 제시하는 걸 멈춰버리면 그 브랜드나 그 사업은 존재하는 이유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나를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고 음, 내 결정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풋을 제 자신한테 투자를 하면서 내 결정을 좀 더 나은 결정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되고 항상 이 안에 불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나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만 또 거기서 자기를 믿어야 하는 그런 거군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음, 이제 좀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네.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지속 가능성을 코어로 잡아서 브랜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는 이게 그래도 체화가 되어 있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되게 공들여서 진행을 했던 게 지속 가능 워크숍을 제가 음, 사내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지속 가능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쭉 설명하기보다는 각자 써보고, 네. 뭐 이런 경우는 이게 지속 가능한 걸까? 이런 제가 그런 질문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네. 같이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편은 그린워싱에 대해서 음, 또 여러 자료를 또 얘기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음, 해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저도 답답하고 서로 답답한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구성원들이 다 같은 가치에 공감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그런 방향 제시가 그냥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일환으로 저희는 이제 디자인 가구를 하지만 어떤 되게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많은 가구 브랜드로 제가 성장을 해 나가고 싶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풀투어라고 해서 네. 이제 독일어로 풀투어가 문화인데 네. 문화 데이죠. 음, 저희가 이제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모두가 일을 안 하고 네. 한 구성원이 제안한 그 루트로 네. 답사를 가는 거예요. 음, 그냥 무박 1일 답사를 가는데 뭐 테마를 정해서 하루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진행을 했어요. 네. 바빠도 갔고 아, 뭐 일이 잘 안 돼도 갔고 네. 이거를 했는데 이걸 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이런 답사도 제가 가고 싶은 데만 평소는 가잖아요. 네. 우리가 관심 있는 데만 가는데 맞아요. 내 팀의 구성원이 관심 있는 데를 가면 굉장히 제가 평소에 안 가던 데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뭐 이런 경험들을 계속 팀원들과 공유하고 만들어 가면서 빌딩을 하는 게 결국은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게 좋은 깨달음을 얻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지배누어의 계획과 제 개인의 계획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지배누어는 지금 가구 시장 규모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수출을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대만이랑 미국에 나가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 멕시코에도 진출을 하게 됐고, 멕시코 쪽에서는 특히 하이엔드 가구 시장으로 이제 그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에서는 올해 초에 그 단독 팝업도 했었고,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배누어 자체는 좀 글로벌로 가려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배누어가 좀 엔트리 하이엔드 가구로 좀 자리매김을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쪽이 백화점으로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고, 올해 예정된 팝업도 좀 몇 개 있어서 이제 5년차 브랜드로서 좀 보여줄 수 있는 확장성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와 별개로 지배누어를 5년차를 운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민됐던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지배누어라는 거는 저의 어떤 면을 넣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 브랜드가 저를 100%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의 어떤 면과 저의 어떤 생각과 비전을 담아서 만든 브랜드인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고 저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브랜드로서만 제 목소리를 내는 거에 좀 갈증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좀 더 제 자신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또 준비 또 중에 일을 있습니다. 벌리시는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벤워는 지벤워 브랜드 자체가 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스스로 또 맞아요. 자라나고 제가 이제 계속 서포트를 해주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생긴 갈증을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더 재밌는 형태의 작업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저도 그 스튜디오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나중에 한번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영님과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교영님은 그 건축의 시작점부터 그 다음에 독일로 교환학생 가셨을 때 그런 인생의 변화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그런 거부터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또 이제 창업으로 또 그런 위기를 모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인생의 방향 계획까지 듣는 그런 엄청 알찬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해주신 그런 브랜드의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개인의 인생의 계획 둘 다 원하시는 대로 다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좀 제가 그냥 거쳐온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횡설수설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되게 재밌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도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